2019학년도 제1학기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일반화학 1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장 제1강입니다. 첫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장 제1장은 이제 화학에서 사용되는 도구 케미컬 툴스라고 해서 화학은 실험과학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험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리고 실험에서 수반되는 측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또 화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의실 강의는 이제 좀 장황하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첫 시간이니만큼 학생들에게 참 어떻게 우리가 화학을 탐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눕니다만은 오늘 인터넷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이제 케미스트리맨입니다. 슈퍼맨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 카피를 해뒀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자가 화학이 대충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 잠깐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터하고 펜을 잠깐 바꾸도록 할게요. 이게 좀 색깔도 좀 파란색으로 하고 그리고 중간 정도 크기로 하고 그래서 매터하고 에너지하고 이 관계를 이 저글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터하고 에너지하고 우리가 다루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상호작용을 다루는데 결국은 우주를 다루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가게 되면 연력학도 배우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어떤 부분을 정해요. 우리가 우주 전체를 다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주의 일부분을 설정을 하고 그걸 우리는 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질을 탐구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계와 주변이 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주변이거든요. 주변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화학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물질을 다루는 물질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Study of matter. 그럼 matter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죠. matter는 질량을 가진 모든 것을 우리는 mat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은 물질의 성질과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환시키는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즉 반응에 대해서 고찰하는 학문 이렇게 정의하시면 그렇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나눌 말이 참 많은데 실제로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인간도 물질이죠. 인간도 사실은 영도 있고 영과 물질의 결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해서 인간도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계를 물질을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바람직하게 좋은 방향으로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적인 무슨 또 이렇게 발전을 위한 문화적인, 문명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물질로 가는 문제들을 화학을 알므로써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화학을 알면 길이 보인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인트로덕션하고 본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강은 화학에 대한 얘기보다도 우리가 질병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요. 우리 몸이 아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질병이 있었고 그것의 원인이 인슐린이었고 그 인슐린을 그러면 부족해서 오는 거니까 인슐린을 투약을 하면 그것을 좀 잘 여러 가지 질병적인 문제를 극복을 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슐린이라는 약을 개발을 했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물질이니까 물질을 다루는 방법으로 화학적인 방법으로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을 해결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학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오늘 강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슐린이 뭔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은 펩타이드예요. 펩타이드가 뭐냐면 아미노애시드, 아미노산이 있어요. 아미노기, NH2 아미노기가 있고 COOH, 산기가 있는 그런 이제 유기 물질입니다. 그 아미노산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쭉쭉 일렬로 쭉 붙어 나가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그것을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그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
펩티드 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인데 이게 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 펩타이드 호르몬, 단백질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지냐는 것은 나중에 밝혀지는데 1920년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슐린이 하는 일은 인체에 있어서 뭐 하여튼 동물체에 있어서 당, 글루코스를 흡수하고 또 다른 거, fat, 지방이라든지 또 단백질도 이런 것들을 흡수하게 그걸 조절을 해요. 인슐린이 분비되면 이런 거 흡수가 잘 됩니다. 다른 게 글루카곤이라고 했는데 그게 분비되면 또 흡수 방출을 하게 하고 이제 그런 이렇게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없거나 망가지면 그런 기능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당이 흡수를 잘 못하니까 당이 혈중에 있게 되고 그로써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이제 병들이 생겨나는 이제 그런 뭐 눈이 시력이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이 스토리를 얘기하면 1920년대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프레드릭 벤팅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전문적인 의사였는지는 잘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어떤 그분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췌장에 그 말하자면 그 어떤 조그만 부분 췌장에 있는 섬 조그만 이제 덩어리니까 섬 거기서 분비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그게 안 나오게 되면 그게 망가진 그 고장이 이제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을 때 당뇨가 생긴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맥레오드라고 하는 교수를 찾아갑니다. 제가 생각엔 이게 아마 토론토 대학이었지 않나 캐나다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1920년대에 그렇게 됩니다. 저도 뭐 자세한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데 가서 이제 실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거를 인슐린이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그 어떤 물질이 췌장에서 나오는데 그게 당뇨의 원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멜레오드 교수가 그러면은 실험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실험을 하고 이 랩에서 해야 되니까 내가 조수를 붙여줄게. 그래서 조수를 이제 한 명 그랬더니 이제 벤팅이 난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이제 그때 학생이 둘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 이름이 하나는 찰스 베스트하고 그다음에 클락 노블. 이게 좀 이제 흐리게 써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만 필요하다니까 누가 할라 했더니 동전을 투개해요. 동전을 투개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찰스 베스트가 당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찰스 베스트가 조수로 같이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1년 이제 일을 해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맥레오드 교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 생각이 이거 뭐 한 마리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좀 여러 마리 그 샘플링을 더해서 좀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해갖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그렇게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이 사람이 이제 제임스 콜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같이 이 분석하는 일을 좀 도와주게 하고 해가지고 일을 결국은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논문으로 잘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과정에서 이제 개가 좀 작고 가니까 어떤 물질을 자꾸 찾아내야 되니까 이제 소의 췌장도 이용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논문이 발표가 돼요. 자, 그래서 거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당뇨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치료법이 나오죠. 그 물질을 찾아서 주사라면은 사람한테 주면 그 당뇨를 극복할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노벨상을 받아요. 1923년도에. 그래서 두 사람한테 주게 되는데 교수님들이 받겠죠. 그래서 맥레오드하고 프레드릭 벤팅이 그 상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프레드릭 벤팅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를 아까 도와줬던 그 찰스 베스트도 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 상금을 반을 딱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맥레오드 교수도 제임스 콜립한테 또 상금의 반을 상당히 많은 돈이었을 거예요. 그게 요새는 노벨상 받으면 한 20억 받지 않나 생각하는데 반을 이렇게 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펩타이드고 55개의 그 아미노애시드로 만들어져 있고 체인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체인이 있어서 이 두 개의 사슬이 이제 연결이 되었고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1955년도에 유명한 분이죠. 프레드릭 생어가
이 단백질의 2차 구조, 그러니까 아미노산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노벨상을 받죠. 1958년도에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인슐린이라는 물질이고 인슐린이 대충 51에서 55개. 이제 이게 사람하고 뭐 개하고 이런 소하고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작용하는 건 같아요. 자, 그래서 분자량은 그때 당시 했던 거는 5,800 정도 되는 5,808 달톤. D로 한 건 이제 몰질량 1 달톤이라는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달톤이었고 실제적인 엑스레이 구조는 1964년에 도로시 하킨스 연구실에서 밝혀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이걸 밝혀내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빨간 건 산소고 아마 파란 거는 질소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진대마다 한 개씩 이제 진 거다 이제 약간 회색으로 된 것이 이제 탄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 있다 하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1964년에 도로시 하킨스도 이제 제 생각에는 노벨상을 받았을 거예요. 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로. 자,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슐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슐린을 그러면 이거를 당뇨병 환자한테 투약을 시켜주면 당뇨병이 해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니까 계속적으로 투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키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혈당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사 형태로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매번 식사 때마다 끼니 때마다 이렇게 식사 때마다 주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대충 짐작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데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식사를 하죠. 그러면 소화를 하죠.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혈액 중에 당이 많아지면 그걸 감지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하면 이렇게 일단 한 30분 내지 1시간 식사를 0점에서 했을 때 식사 후 한 30분서부터 이게 분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되면 이제 위에서 이제 다 분giải 하고 이제 흡수가 되고 했다는 얘기죠. 그럼 혈액에 이제 당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갑자기 한 30분 만에 아주 최고점까지 한 1시간 만에 최고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액 중에 있는 당을 쫙 흡수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슐린이 이런 소화 영양 물질들을 흡수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흡수가 되면 감소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슐린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췌장에서 아까 소의 췌장에서 이런 데서 이제 이거를 추출을 합니다. 정제를 하죠. 그래서 주사약제로 만들어서 주사를 하죠. 굉장히 돈이 많이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이거 구할 수도 없었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생명공학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박테리아의 게놈에 인슐린을 만드는 게놈, 인슐린 유전자를 삽입을 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영어를 쓰자면 리컴비넌트 DNA, 그러니까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사용해갖고 박테리아가 인슐린을 만들게 하고 그걸 정제해서 추출해서 그걸 정제해서 이제 약제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제로 구조 다 하니까 합성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슐린 약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사로 해서 이렇게 투약을 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인슐린들은 약으로 쓰는 인슐린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그때 어느 시간에 일단 인체에 투입을 하면 그 분비가 되면 한 30분 지나서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최고로 안 올라가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잔존 기간이 길어요. 이렇게 상당히 높은 농도로.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당이 있을 때 금방 흡수를 못하죠. 흡수를 못하죠. 그 천천히 흡수하는 것도 뭐 당을 없앨 수 있으니까 좋은데 만약에 이 잔존량이 많으면 만약에 먹어서 소화를 다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혈액 중에 별로 없어요. 당이. 그런데도 계속해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저혈당이 돼요. 저혈당이 되면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기진맥진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부작용 없이
일단 그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약이 필요해졌던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서론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찰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조밀하게 데이터를 모으고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관찰을 합니다. 그 관찰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게 왜 그럴까? 왜 이게 주사를 했을 때 투약을 했을 때 딜레이가 생기나? 이렇게 늦게 작용을 농도가 늦게 올라가고 바로 주사했으면 농도가 빨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늦게 천천히 올라가고 또 오랫동안 이게 지속이 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이랬었으면 이제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 단백질이 서로 응집을 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풀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덜 풀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그럼 이게 단백질에 이렇게 어떤 그 결합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아니면 뭐 여러 개가 이렇게 묶여져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응집체가 있지 않나 하는 이제 가설을 세울 수가 있죠. 이것은 잠정적인 거죠. 잠정적으로 이러한 관찰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가설로. 그래서 이 가설하고 이 관찰은 서로 합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설을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을 계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진짜 중간에 실제 용액상에서는 이게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또 주사약 자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떤 거동을 하는지 살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근데 실험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되고 하나씩 one by one variable at a time 그랬어요. 그래서 one by one 하나씩 이 가설을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서 실험을 계획하고 그 실험 결과를 다시 모아서 이 가설이 맞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참이라고 이제 확인되는 것이 됐고 그렇게 되면 이게 맞다, 이 가설이 맞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론으로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정립을 이론으로 확인이 되면 뭐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론은 또 어떠한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돼요. 예측을 하면은 그 예측에 대해서 또 실험을 해서 이게 이론이 진짜 맞는지 검증을 하는 절차를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 또 과학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도 물질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한다든지 또 데이터를 모은다든지 할 때 정량적으로 해야 돼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고 그 측정된 값들을 다루는 방법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줘줬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인슐린에 대해서는 가설을 세우고 확인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보니까 약제로 이제 여러 합성을 하든 추출을 하든 약제를 보니까 그것이 육합체로 돼 있어요. 헥사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헥사머가 이제 우리가 몸에 주사가 되는 것이다. 헥사머가 주사가 되면 그것이 일단 헥사머가 되잖아요. 그것이 일단 다이머로 분해가 되고 다이머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다시 다이머가 이렇게 하나씩 분해가 되니까 이 과정이 다 뭐가 되겠어요? 이게 다 평형 과정이에요. 반응이거든요. 6개가 3개가 되고 3개 중엔 2개가 이제 6개가 2개씩 이제 나눠지는 다이머가 모노머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평형 과정이니까 평형에 대한 화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 시간적으로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이 세포인데 세포막에서 이제 막을 투과해서 이제 이것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육합체로서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세포마다. 그래서 이것이 세포에 흡수가 돼야 이제 이것이 비로소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럼 이렇게 육합체가 아닌 약을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생어 박사가 이 2차 단백질의 2차 구조, 즉 아미노산이 어떻게 21개짜리, 그 다음에 이제 30개짜리로, 이건 51개짜리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의 순서가 뭐고 여기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이제 구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좋으냐 봤더니 이게 이렇게 된 구조가
끝에 부분 때문에 끝이 이제 약간 휘고 안 휘고에 따라서 육합체를 잘 만들고 육합체를 잘 만들지 않고 안 만드는 게 좋은 거죠. 개별 단량체로 있어야 그게 흡수가 똑같이 되니까. 그래서 그 봤더니 끝에 하나는 원래적으로는 프롤린, 라이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였다는 얘기죠. 프롤린이 여기 있었고 라이신이 여기 있었고 원래 와일드 타입이라고 하는데 본래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냈던 거, 전에 쓰던 거 이제 그거였는데 이걸 바꿔요. 근데 프롤린이 이렇게 생겼고 라이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왜 그래? 여기서 프롤린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먼저 꺾이죠. 그런 구조가 돼요. 이 꺾이는 구조니까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결합이 하니까 이렇게 꺾이는 구조가 나와요. 이거는 들어와서 거의 직선으로 나가는 구조가 되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바꿔요. 자, 그렇게 바꾸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넘어가야 되는데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약으로 썼던 건 이렇게 꺾이는 구조가 여기 꺾이는 구조가 있었죠. 여기 프롤린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꾸니까 그 약 이름을 리스프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원래 시판단은 이거 제 생각엔 엘리아 릴리에서 했거든요. 이거를 그 제약회사 이름입니다. 거기서 해서 호말로그라고 하는 약 이름으로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에서 꺾이니까 이제 이거 상관이 없죠. 이렇게 많이 꺾이게 되면 이 많이 꺾인 부분이 다른 분자를 유도해서 이렇게 다이머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헥사몰을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복합체가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안 만들게 이렇게 나중에 꺾이게끔 해서.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약효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다 실험을 통해서 독성도 없고 또 약효도 있고 하는 것을 다 증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FDA에서 승인을 해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후말로그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음 강의를 약속하면서 여기까지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